오늘 다룰 내용은 수립의 신책에서 다룬 나도 혹시 알코올홀릭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개념, 바로 알코올리즘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의학적으로 존재하는 질병인지 아니면 특정 집단이 만들어낸 사회적 개념에 더 가까운 건지에 대한 문제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건데요. 알코올 중독은 실제하는 질병일까요? 아니면 개인에게 그냥 씌워진 좀 해로운 꼬리표에 불과할까요? 저희가 검토한 자료에서는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자료의 일부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알코올리즘을 개인이 통제력을 잃게 되는 심각한 질병으로 보는 관점이 여전히 타당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주 모임, AA 같은 조직의 접근 방식이 왜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제 입장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그 자료의 주장에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알코올릭이나 알코올리즘이라는 질병 자체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허구일 수 있다는 그런 좀 파격적인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알코올리즘을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습관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명백한 질병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마시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에는 직장이나 가정 같은 삶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는 거죠. 이 질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통제력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의지, 그 의지 하나만으로는 더 이상 음주를 멈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뇌의 보상 회로가 알코올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술을 향한 갈망이 모든 걸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즉 AA 같은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들은 알코올리즘이 의지의 문제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질병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완전한 금주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그들의 활동은 정말 존중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 통제력 상실이라는 점을 핵심으로 짚어주셨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 알코올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코올리즘이라는 질병도 없고요. 이 개념들은 사실상 AA와 같은 특정 단체가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에 가깝다는 게 이 자료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개념들이 얼마나 모호하고 비과학적인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는데 정작 AA조차도 당신이 알코올릭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말해줄 수 없다고 한답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들은 제가 보기엔 알코올릭인 것 같은데 확신은 못하니 전문 단체에 가보세요라고 말할 뿐이라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누구도 명확하게 진단조차 내릴 수 없는 걸 어떻게 질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결국 알코올릭이라는 건 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붙이는 일종의 꼬리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꼬리표는 현실을 왜곡하고 우리를 불필요한 공포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진단의 모호성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 질병의 본질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정신질환 중에는 명확한 혈액검사나 MRI로 진단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알코올리즘도 마찬가지죠. AA가 제시하는 기준, 예를 들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마시는 상황이 반복된다거나 술 때문에 반복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는 건 임상적으로 충분히 유의미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통제력 상실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니까요. 입니다. 그 기준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광범위한지 아십니까? 자료에서 이 부분을 분석한 걸 보면 정말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만약 그 기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영국 성인 인구의 무려 80%가 알려진 완치법이 없는 알코올리즘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거의 코미디에 가깝지 않나요? 솔직히 살면서 오늘 딱 한 잔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두세 잔 더 마셔본 경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술 마시고 다음날 후회할 만한 일을 했던 경험은요? 이런 보편적인 경험을 불치병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패턴과 심각성입니다. 어쩌다 한번 과음하는 것과 음주가 삶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패턴으로 굳어지는 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죠. 예를 들어서 술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파탄나고 건강이 망가지는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술을 끊지 못한다면 이걸 어떻게 단순한 습관의 문제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명백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질병이죠. 그 패턴과 심각성을 그럼 누가 판단하죠? 제 말은 그 기준이 여전히 너무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의사도 명확한 진단을 못 내리는 상황에서 결국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이건 문제다 라고 느끼면 질병이 되는 건가요? 자료에서 지적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거거든요. 진단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건 의학적으로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알코올릭이라는 진단은 의학적 판단이라기보다는 특정 행동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판단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코올리즘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알코올 중독자를 그저 의지가 약한 사람,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비난했잖아요. 하지만 이걸 질병으로 봄으로써 개인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뇌의 보상회로와 관련된 의학적 문제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 덕분에 비로소 중독자들이 낙인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움을 구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체계적인 치료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낙인을 없애려는 시도 자체는 훌륭하죠. 하지만 자료는 바로 그 질병이라는 비유가 얼마나 허술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제안하는데요. 만약 헤로이니즘이라는 질병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헤로인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유전적으로 헤로인 중독 소인이 있으니 헤로인 중독자입니다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유독 알코올에 대해서는 암이나 심장병처럼 유전되는 불치병이라는 주장이 너무나 쉽게 통용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료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2돌만 지나면 그 아이가 알코올릭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다고까지 말한답니다. 이건 솔직히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거의 신념이나 종교의 영역에 가깝지 않나요? 물론 그 두도라기 비유는 좀 극단적인 사례겠죠. 하지만 유전적 소인이 알코올 중독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는 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술을 마셔도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알코올에 더 취약하다는 건 분명하고 이걸 질병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질병이라는 프레임은 왜 특정 개인들이 더 고통받는지를 설명해주는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과 질병 그 자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지혈증이 심장병의 위험 요인이긴 하지만 고지혈증 환자를 모두 심장병 환자라고 부르진 않죠. 그런데 알코올리즘 담론에서는 이 둘이 너무 쉽게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료에서 정상적 음주가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과연 정상적 음주가는 술에 대한 완벽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술에 취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100% 제어하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이건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알코올이라는 약물이 가진 보편적인 의존성의 스펙트럼 위에 모든 음주자가 놓여 있다는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스펙트럼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스스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상태. 파트너와 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결국 술을 택하게 되는 상태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의존성의 정도 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파괴적입니다. 이건 그들의 의지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알코올에 납치당한 상태, 즉 질병 상태라고 봐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 뇌가 납치당했다는 표현이 질병 프레임이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서사인데요. 저는 그 서사가 오히려 개인의 힘을 빼앗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에서 가장 도발적이라고 느꼈던 주장이 술을 끊기가 아주 쉽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주장의 진짜 의미는 알코올리즘이 암세포처럼 내 몸을 잠식하는 불치병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뿌리 깊은 습관의 문제라는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는 겁니다. 불치병과 싸우는 건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습관을 바꾸는 건 결국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거든요. 당신은 환자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주체에서 수동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 주장은 중독의 고통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 동의하기 어렵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들에게 그건 그냥 강력한 습관일 뿐이니 의지를 갖고 끊으면 된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금단 증상이나 강박적인 갈망은 단순한 심리적 습관이 아니라 실제 뇌 기능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 전문가의 개입, 그리고 AA 같은 공동체의 지지가 필수적인 거고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의 전제가 당신은 평생 낫지 않을 병을 가진 환자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알코올리즘이라는 모호한 용어 대신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흡연자를 니코티니 홀릭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환자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요. 문제는 알코올이라는 약물 자체와 그에 대한 의존 현상이 있는 것이지 소수의 특별한 환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알코올 문제를 소수의 알코올릭 문제로 국한하는 것은 술을 파는 주류 산업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프레임이죠. 다수의 정상적 음주가는 문제없, 오직 소수의 병든 사람들만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니까요. 논의가 깊어질수록 관점의 차이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코올리즘을 질병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갖는 실질적인 가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파괴적인 음주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질병이라는 개념은 절망의 낙인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고 회복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일 겁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저는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와 질병이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모호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의 주장처럼 이것은 개인에게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빼앗고 평생 환자라는 정체성에 가두는 해로운 꼬리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이라는 모호한 개념 대신 의존이라는 구체적인 현상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은 그 의존에서 벗어날 힘을 내면에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코올 문제를 통제 불능의 질병으로 보고 체계적인 도움과 공동체의 지지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관점과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개인의 주체성을 훼손하는 해로운 꼬리표일 수 있으니 질병이라는 프레임을 걷어내고 의존이라는 현상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관점. 어느 쪽의 설명이 더 설득력 있는지는 자료를 더 깊이 탐구하며 청취자 각자가 판단해볼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